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맛있는 명절 음식 많이 먹고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정치권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난 기념으로 특별 구원투수 2명을 저희가 등판시켰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전 대변인, 원내대변인을 모두 지냈던 박수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부여에서 오늘 돌직구쇼 출연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으니까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새벽 4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을 뵙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강력한 돌직구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등판한 특별투수 소개해드립니다. 이제는 뭐 돌직구쇼의 원년 멤버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이두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도 강력한 돌직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치권 뉴스로 동아일보 일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칭, 그동안 더민주, 이 더자를 꼭 썼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약칭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통합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정당 민주당을 이제 흡수 합병하는 꼴이 되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의 본격적인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뭔가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은 어떨까요? 어떤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여야 잠룡들의 대선 시기가 빨라진다는데 어떤 바람일지 힌트 나갑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풍은 풍인데 강풍도 약풍도 미풍도 아닌 이른바 반풍입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 내년 1월 중순에 귀국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 이른바 반풍이 불어오기 전에 여야 잠룡들의 계산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과연 반기문 총장의 이 속내 계산은 무엇일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인터뷰 기사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 제재를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쉽게 말해서 설렁설렁 중국이 대북 제재 하는 척만 한다면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할 명분만 생기는 것이다. 분명히 안철수 전 대표 사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사드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권을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가 안보에서 우클릭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선 두 기사와 맞물린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그렇다면 당사자 북한은 상황이 어떨까요? 최악의 수해 상황을 맞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북부 지역이 사상 최대의 홍수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의 이슈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핵실험 미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게 어떤 자원을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최소한의 북한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에 부르는 전제 조건이라도 달아야 할지, 이게 논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조건부 지원입니까?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핫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추석 명절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뉴욕 한복판에서 포함 테러로 보이는 폭탄 사고가 있었는데요. 압력속 폭발 장치가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전에 마라톤 행사 때 발견됐던 압력속 폭발 장치, 왠지 기시감이 드는 이유. 과연 이것이 테러라면 이 테러를 주도한 세력은 이번엔 누굴까요? 뉴욕 맨해튼, 미국의 심장 한복판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어디서요? 제주도에서 말입니다.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돌연 중국인 관광객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여 종업원 및 식당 주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들 도대체 왜 이런 건지, 그리고 60대 여성을 살해한 이 사건, 과연 묻지마 살인이 맞는 걸까요? 잠시 후 그 미스터리한 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이 기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질 정도로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올해 제주 중국인 피의자만 벌써 240명이다. 7월 말 절반을 지났는데 240명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외국인 범죄가 급증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없다 유명했던 산모 제주도, 그 말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뉴스 중에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 뉴스 중에서 저희가 치열하게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뉴스, 과연 무엇일까요?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북한 최악의 홍수 피해, 대북 인도적 지원 우리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북한의 북부 지역이 역대 사상 최악의 그리고 최대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북한 북부 지역의 홍수 피해 그리고 태풍 피해가 강하게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요. 가로수 등이 다 뿌리채 뽑히는 그런 상황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댐 능력이 홍수 조절 능력 기능을 상실하면서 홍수 피해를 많은 주민들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 강원도 앞바다까지 북한의 홍수 피해로 인한 어떤 그런 쓰레기들이 이처럼 강원도 앞바다 모래사장에 떠내려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우리 정부의 처한 고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 그리고 이어지는 북한의 3대 뉴스, 저희 출력물로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60년 만에 최악의 수해.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일지 오늘 돌직구쇼를 통해서 샅샅이 살펴보시죠. 애민을 강조했던 김정은이 그런데 수해 현장은 가지 않고 외면한 채 값비싼 레인지로버 외제차를 타고 엄한 농장을 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 김정은의 농장 수행 사진인데요. 저 뒤에 김정은이 타고 온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니까 최소 1억 원, 옵션 다 넣으면은 2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 차를 북한 김정은이 타고 온 게 떡하니 주차돼 있고, 그 뒤에는 벤츠의 스플린터 차량, 역시 고가의 차량인데 저것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한 김정은 개인의 앰뷸런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최악의 수해를 입었는데 정작 김정은은 레인지로버 타고 수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수해를 입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는 안 가고서 창조혁신 섹터를 갔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엉뚱한 데를 갔죠.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이런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아마 그 수해 현장에 지금 유엔 그 조사에서 보면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만 14만 명이 있고요. 60만 명이 식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수해를 많이 입은 곳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민심이 흉흉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경호의 위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수해를 입었을 때 지원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갔을 때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뺀 것 같은데 이 수해를 입은 것은 북한에서 8월 29일에서 9월 2일 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핵실험이 9월 9일 날 했었으니까 그 이전에 입었는데 지금 20일 정도 어떤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지만 복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중장비 하나 안 보이고 삽과 지금 맨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지금 내팽겨둔 채
핵실험과 그다음에 엉뚱한 곳에만 가고 있는 거 북한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북한이 사상 최악 수해로 인해서요 138명이 사망을 했고 4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수해로 인해서 3만여 채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만 11만여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번 북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 북한의 수해 지원 여부를 피해 상황,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요청을 할 시에는 수해 지원을 할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북한 조선중앙 TV가 공개했던 북한의 수해 상황 그림을 영상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예. 북한 북부 지역에 네. 상당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수해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함경북도 지역이죠. 예. 이 해방 이래로 북한 당국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방 이래로 가장 최악의 지금 수해가 났다. 그 최악의 태풍 때문에 일어난 수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사실 5차 핵실험 이후로 자력자강에 대한 메시지들을 충분히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수해 사진들을 전체를 다 내보냅니다. 국제사회한테 도와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사실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 김정은이 자기의 정권을 치장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늘 활용했던 려명거리에 대한 건설 인력까지 빼내갖고 지금 수해 복구를 하러 보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면들을 보겠지만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장비나 인력, 물자를 갖고는 도저히 이 수해 복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저기가 있는 저 함경북도라는 지역이 한반도의 지도를 보게 되면 거의 끝쪽, 최북단에 있는 지역인데 10월 달이 되게 되면은 영하 3도까지 되게 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수해 복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있게 되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이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박수현 전 의원님, 부여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오셨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평소 같으면 현재 한반도 상황이나 동북아 같은 상황이 없다면 아마 제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식 요청을 하든 않든 간에 무조건적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 문제이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굉장히 중대한 안보적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예. 아마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민이 합의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요. 제주도에서 귤이 생산이 됐는데 그것을 북한에 이렇게 보냈던 전력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귤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도는데도 그때 정치 상황 때문에 귤을 보내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이 귤이 과연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비타민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는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서 감시해야 되겠다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북한 정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조건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조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되 적어도 어떤 지금 국민적 정서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달이 되는 감시 체계는 가동이 돼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예. 전제 조건을 가지고 북한에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해주자. 그러나 최소한의 전제 조건 달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이두하 전 의원님, 조금 전에 북한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 정말로 냉혈한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외제차, 벤츠도 좋아하고 레인지로버 얼마나 차 좋습니까? 그 비싸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못하는 차인데 그거 타고 농장지도 하고 있는 모습 봤는데 우리가 돈이든 물자든 지원을 해주었을 때 수해 현장에 관심 없는 김정은이 과연 그거를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랜드로버사에 나오는 레인지로버를 타고 농장을 다니는 그런 그 정말 여유만만한 작작입니까? 유유자적이라고 하고 작작해라 싶었는데요. 김정은. 네,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스코틀랜드의 발모럴 성 가면 엘리자베스 2세가 저렇게 레인지로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죠. 그런 걸 벤치마킹한 군주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의 군주도 전설적인 요순우 이런 사람들도 다 치수를 잘해서 치수 때문에 임금이 되고 그 능력을
능력을 발휘해야지 임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한테는 그거조차 기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감이 아니다. 네, 근데 예. 사실 저희가 왕조 시대라는 표현을 하지만 왕조 시대의 임금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몰지각한 일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수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도적 지원은 사실 어느 정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지금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쌀을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예.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쌀을 지원하면 이재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적으로 군인들한테 보급이 되고 군축리로 가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걸 용인을 못하겠다면 국제기구의 구성원들이 들어가서 직접 이재민들한테 약품이라든가 이런 예. 게 군축 물자로 쓰이지 않고 이재민들에게 전달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지금 국제기구가 이미 북한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모니터링을 실제로 이렇게 지역별로 가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아직 허용을 잘 안 하고 예. 있으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뭐 정말 공식 요청을 한다든가 국제기구에서 공식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명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전문가 박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을 선택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조건 없이. 예, 뭐 가수 박상철 무조건. 예. 가수 박상철도 무조건, 정치 전문가 박상철도 무조건. 이 무조건 속에요, 더 큰 속셈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저희들이 북한을 쳐다볼 때 김정은만 쳐다보는 습관을 좀 버릴 때가 됐어요. 네. 북한 전체를 좀 쳐다봐라. 지금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 남한의 손길이 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느낍니다. 여기에 뭐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은 정부에서 요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물론 기본적인 건 하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왜 북한 전체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서독이 통일할 때도 국제법상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동독 주민한테 물어봐요. 서독하고 통일할래? 그 예. 투표를 반드시 거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북한 주민을 보는 걸 놓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통일 정책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북한 주민들하고 김정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저기 랜드로버 타고 다녀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해 주민을 도와주겠다라는 네. 것은 저는 더 큰 속셈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간다, 가서 감시한다, 이것은요, 그건 개념치 말고 그냥 조건 없이 한번 넘겨주는 그런 통큰 생각을 저는 가진 것이 지금 북한의 실태를 봐서 저는 옳다고 보고, 예. 저는 그런 것이 절대 알려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죠. 예, 그래서 뭐 무조건 하장 뭐 이런 엎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조건에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네.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레인지로버 타고 다니는 김정은이 과연 우리 정부가 지원해준 물자를 근데 저 모습은 지원할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것은 수해 나고 있는데 혼자 놀고 다닌다고 사진 찍었겠습니까? 예. 우리 체제 건재하다라는 또 하나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겹쳐서 볼 필요 없이 그냥 수해 지역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 큰 입장에서, 네. 형님 입장에서 뭔가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김정은한테도 저는 부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에게 오히려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레인지로버 사진이 북한 김정은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언론, 특별히 돌직구쇼에 포착이 됐는데 저희 돌직구쇼는 한 걸음 더 들여다봤습니다. 레인지로버 뒤에 세워져 있는 그 하얀 차의 정체. 벤츠에서 생산하는 스플린터 차량 모델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구급차나, 우리나라도 벤츠 스플린터 구급차가 들어와 있긴 했는데 고가의 장비입니다. 벤츠 독일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벤츠 애호가인 김정은 입장에서도 벤츠 스플린터가 참 좋은데, 그런데 과거 김정은의 공식 석상에서 똑같은 벤츠 스플린터 차량이 목격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이 화면 뒤에도 벤츠 스플린터가 목격이 되는 장면 등등이 지금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응급 차량이 김정은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을 봤을 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건강지면서 떼는데 트럼프가 뚱뚱하다고 저 뒤에 벤츠 스플린터 차량이 있죠. 건강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트럼프에 비해 봤을 때 김정은 같은 경우가 건강 문제, 건강 검진서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저 정도의 키 체격이, 저 정도의 이 덩치, 몸무게가 나가는 정도를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강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저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내부적인 분열을 통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레짐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력에 의한 레짐 체인지보다도 사실 내부에 있는 문제 상황들로 인한 이 레짐 체인지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높게 예.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김정은의 건강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김정은이 가는 모든 곳에 저런 부분들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의 정황적인 증거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박소연 의원님, 예.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통 어떻게 봅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 야당에서 김정은 건강 상태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합니까? 예. 아마 아까 우리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 사회 전체를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일희일비하는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우리가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사실 북한 체제가 붕괴한다라고 하는 그런 임박설, 위기설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겪었고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체제를 가동한 경험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는 공고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체제도 금방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포 정치나 김정은 정치 문제, 건강 문제나 이상이 있어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과거의 경험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핵실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김정은이 자기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의 건강 문제 뭐 크게 아니 자기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존엄에 대한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김정은의 건강 문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원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 특히 통일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뉴스, 이번에 두 번째 뉴스로 이어집니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두 여성의 이야기가 최대 이슈였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추석 명절 연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두 여인의 이야기 사뭇 대조적인데 김병민 의원님, 예. 김여정과 리설주 각각 뭐 어떤 얘기가 회자됐답니까? 이 김여정 같은 경우는 김정은에게 있어서 진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의 유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을 거는 결국 핏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도 네. 이제 나름대로 떠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김여정이 실질적인 김정은 정권의 실세로서 작용을 하고 있더라. 선전선동부라는 곳에 부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김여정이 있는 선전선동부의 부장도 그리고 제1부부장도 전부 다 혁명화 교육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혁명화 교육이면 그거 아닙니까? 지방 농장에서 그렇죠. 유체노동하는 거. 근데 사실 가장 정권의 실세로 있는 사람들이 혁명의 교육을 간다는 것 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있기 어려운 일인데 김여정이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 이 선전선동부란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혁명의 교육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김여정이 실제 김정은 정권의 실세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공포 정치를 같이 함께 수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석 명절 맞아서 리설주에 대한 얘기들이 또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리설주가 나름대로 지켜주고 싶은 하나의 사람이겠지만 김정은을 굉장히 좋지 않게 바라보는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 이 리설주의 과거에 대해서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추석 때 북주민들이 예. 리설주 동영상 일명 예. 그거를 몰래 봤다는데 이게 뭐 이상한 겁니까? 과거에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이 공연을 하던 리설주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는 모습들을 아마 포착이 됐던 거로 보여지는데 방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동영상이죠. 이게 이제 북한 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금기가 됐다시피 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엄의 부인인데 과거와 저런 식의 과거의 모습들을 사실 숨기고 싶었을 거고 근데 그래서 금기까지 시켰던 영상들에 대해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북한 정권에서 김정은을 바라보는 내부의 민심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성희 의원님 리설주 동영상이라길래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신우 올케 지간이죠. 예. 그런데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지난 6개월 사이에 북한의 큰 변화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신우는 굉장히 그 지금 권한이 올라가고 있죠. 공포 정치를. 예, 지금 선전선동부 맡아가지고 지금 뭐 노동신문의 편집공단도 그동안 2번이나 바뀌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혁명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87세 김기남 선전선동부장하고 리제일 제1부부장 81세
최희 제1부부장 62세. 어차피 지금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 80대 들어갔다가 혁명화 교육이라고 쫓아 보내고 있는데 뭔가 이제 20대로 볼 때 80대 이런 그 지금 들어와 있는 기득권의 세력이 자기 눈에 마음에 차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쫓아내면서 혁명화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배제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그런 수순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 이제 북한의 변화 신호가 아니냐, 어떤 새로운 서구 문물 이런 거를 보이면서 전면에 나섰던 이설주가 사라졌습니다. 이설주가 언젠가부터 6개월 안 나와요. 정도 지금 한 번도 예. 김정은을 수행하는 데 같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애 키우고 살림하는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이설주가 볼 때 이런 식의 과거 활동했던 사진이나 영상이 돌아와 있는 것은 어떤 체제나 어떤 김정은에 대한 핵심 이런 거에 대한 이반, 균열로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꽁꽁 숨기는 전략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추세는 같이 가지 않을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설주는 숨기고 그 다음에 김여정은 계속 커지는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도하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사실 김여정은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운명 공동체겠죠. 예.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체할 세력으로 이반 세력으로 존재할 가치는 없지만 자신을 든든히 지원해주는 운명 공동체인데요. 이설주를 아마 자신의 젊은 그리고 그 글로벌한 이런 위상을 만들어가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영부인으로 좀 세우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공산주의 체제 특히 북한에서는 그런 영부인이라든가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입장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더군다나 중국에도 시진핑 주석의 부인도 홍리위안. 예, 예. 홍리안 여사도 사실은 군대 출신이고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인민가수. 인민가수라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진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좀 너무 두 사람이 대조됐죠. 예. 인민가수로 존재감이 확실하고 독립된 존재로 서 있으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힘이 돼주는데 이설주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활동한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활동한 게 오히려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 좀 폄하할 요소가 있는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그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리고 지금 아들을 못 낳았다는 얘기 아직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김여정보다는 사실 이설주는 불안한 존재죠. 그러네요. 이설주가 아직 아들을 낳지 예.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김정은의 뒤를 이을 어떤 적통을 불안한 입장이다라는 건데 북한이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해 피해 그리고 이설주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상황.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불안함의 반증인 걸까요? 노동신문에 희한한 정치 평론이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검찰의 대우조선 해양 수사가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력을 향한 박근혜 현 대통령의 공격이다라는 정치평론을 노동신문이 썼습니다. 이러한 노동신문의 독특한 분석, 이 대대적인 대남 공세가 아니냐. 그래서 노동신문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뿐만 아니라 CNN, 노동신문 내용까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제목, 운명을 건 두 적수의 치열한 대결. 야, 이제 북한 신문이 대한민국 정치평론까지 합니다. 이명박 역도, 일단 주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게 시작해요. 이명박 역도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어지러운 정경유착 관계는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괴뢰검찰이다. 독특한 용어입니다. 괴뢰검찰이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특수단까지 동원을 하며 요란한 수사 노름을 벌이고 있다. 현실은 박근혜 역도가 이명박 죽이기에 의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직감케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음모론 1이 등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적 수사다. 롯데그룹 역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역도로부터 남다른 특혜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제2롯데월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역도와 가까운 두 기업에 대한 괴뢰검찰의 급작스러운 수사 노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청와대 암독사는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이명박을 단숨에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노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박근혜 역도는 위기 모면을 위해 선임자 이명박을 제물로 삼으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평론을 실었는데
박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이번 저 추석 기간에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선전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기사들을 많이 실고 특히 이 정치 논평 2,600제에 달하는 아주 자세한 논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추석 명절이 없습니다. 네. 거기는 뭐 김일성, 김정일 생일 이것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 명절이 아닌데 바로 이러한 추석 기간, 명절도 아닌 추석 기간에 이런 논평을 실었다는 것은 바로 북한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남한 사회를 노린 분열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간 좀 어설퍼요, 그런데. 그렇죠. 어설프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아까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보면 이런 음모론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예. 이야기들이 바닥에 흘러다니는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의 사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년 수십억 원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든가 또 그런 말들이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명박 전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그걸 덮기에 급급하다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음모론이거든요.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은 명절이 아니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명절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가 추석 밥상에 오르는 민심 밥상에 오르는 이 시기를 노려서 바로 이 대한민국 사회의 남남 갈등 이런 네. 것들을 좀 조장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핵실험 문제나 그다음 사드 배치 문제나 이런 안보 이슈까지도 사실은 서로 어떤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박 교수님, 사실은 북한 노동신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과 이런 긴 해설을 잘 실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례적인데 그 논리 구조가 조금은 어설프다. 근데 노동신문에 이 정도로 실릴 정도면 북한 지도부는 이야 괜찮다. 뭐 이렇게 평가했을 텐데 말입니다. 앞으로요, 노동신문의 변화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기사를 많이 쓸 겁니다. 예. 그중에 정치 기사를 저렇게 썼는데 여기에 우리 박수현 의원이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예. 저게 보수 진영을 갈등을 조장시킨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내년에 민주당이 정권 개최 되는데 도움 주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한테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돼요. 노동신문의 해설을 해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당, 야당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자 북한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언론은 우리가 말하는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뭔가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취재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언론을 보면 남한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때린다. 그 굉장히 주민들이 북한을 나쁘게 보기 이야기 써겠지만은 주민들도 그렇게 안 들으대요. 교사가 학생 때리는 걸 뉴스 올 정도로 인권이 발달됐느냐? 그러니까 그 노동신문 자체가 예. 목적을 했던 것을 아주 바보스럽게 거꾸로 전달될 수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주민들도 이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설주에 대해서 공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은 김정은을 직접 공격하기는 좀 부담이 가니까 그거 대신해서 나오는 그런 변화 조짐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신문의 저런 언론은 우리는 우리대로 분석하지만 저게 북한 주민들 100%를 흔들어 놓은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야기를 다시 아까 앞으로 간다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책은 좀 따뜻한 정책은 확실히 있을 필요가 있다. 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어설픈 정치 평론에 이어서 북한에서 북한 김정은이 나름 평양 스타일의 개그 콘서트 혹은 SNL 이 정치 풍자 코미디 희극쇼를 선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미국 것들이 우리를 압살할 그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볼볼 떨고 있는 저걸 좀 보라요. 카카! 야, 나 여기 있다. 카카! 아니, 이마에 웬 피가? 오다가 내가 세면장에서 나오다가 북조선의 수소탄 소식에 그만 깜짝 놀라 자빠지면서 내 대가리로 바닥 타일을 두려받았는데 녹장식이나 부셔졌다. 녹장식이나. 그러니까 카카는 북조선이 수소탄 시험을 할 때 세면장 바닥 타일과 대가리 강도 시험을 했구만요.
네, 분명한 건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 방송을 자주 보는 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제주도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은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다 라고 처음에는 사건의 성격이 알려졌는데,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묻지마 살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황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이도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첸 씨라고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네. 사람이요. 지난 17일 한 오전 8시 45분쯤에 제주시 한 성당에 들어가서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61세의 여성분을 이제 칼로 그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지게 됐고요. 경찰은 이 첸 씨가 범행 후에 버리고 간 이 들고 다니는 저런 옷가지 있죠. 그런 옷가지라든가 아니면 흉기 이런 거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인상착의를 확인해서 이제 수배를 해서 그다음 수사를 벌이던 중에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검거를 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인 관광객 첸모 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 사건. 과연 경찰은 묻지마 살인이라고는 했는데 묻지마 살인이 맞는 걸까? 여러 가지 의아한 구석,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제주 성당 흉기 피스 묻지마 살인 미스터리 3. 범행 동기가 나의 도망간 아내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람을 피운 아내가 생각나서 갑자기 60대 여성을 살해했다. 그 원한을 왜 굳이 남의 나라까지 와서 회수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이 변호사님, 여러 가지 변호사님이니까 강력사건 만나보셨을 텐데, 외국인이 그것도 자국에서 있는 나의 아내에 대한 원한을 타국에 가서 다른 여성에게 해소한 사건, 저는 처음 듣는데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 이렇게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이렇게 형벌이 아주 엄한 나라 중 하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사실 무비자로 제주도나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나라에 와서는, 외국에 와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벌이 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아니면 발각이 덜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분은 사실 이 관광객 첸 씨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 게 이혼한 부인이 2명이라고 하죠. 아, 이혼한 부인이 2명. 2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 혐오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까지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죄를 벌인다는 거는 자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를 했을 때 처벌이 좀 약할 거란 그런 무의식이라도, 어떤 이런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벌인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이런 재발 방지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제주도민들은 잇따른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살인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전 8시 45분, 매우 이른 오전 시간에 성당에서 혼자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가 돌연 등과 배 등에 흉기로 피습돼서 결국 숨진 60대 여성의 사건. 미스테리,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 첸모 씨가 제주도에 도착한 직후에 흉기를 구입했다는 것, 그리고 범행 전 이틀에 걸쳐서 사전에 성당을 방문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뒤 도주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 정성희 위원님, 사회부 사건 기자를 상당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 사전에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 우발적 범행 치곤 치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아까 범행 동기도 뭐 도망간 아내가 생각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성당이고요. 8시 45분이면 사실 8시가 좀 넘은 시간에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전에 그 이제 성당을 2번이나 답사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흉기, 과도라고 하는데 본인은 흉기를 구입했고, 했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어서, 뭐 인터넷 댓글에는 저 사람이 뭐 중국에서 뭐 청부살인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럴 리는 이제 전혀 없지만은 청부살인자가 아니냐라는 댓글까지 올라와 있을 정도로 저것이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렇게도 도주하는 것도 마치 잡힐까봐, 만약 우발적인 살인을 했으면 자포자기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체포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유유자적하게 그 범행 도구를 버리고 걸어다니는 모습. 그렇죠. 제가 하여튼 모든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두화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불만 때문에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어떤 그 범죄 욕구를 만족시킨 다음에 도주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봤는데 중국에서 사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인격 이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고인데 예. 이게 렌시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에 실린 겁니다. 렌시세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숫자도 많아요. 1억 7,300만 명. 1억 7,300만 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이들 중에 91%만 해도 1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3배에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면 폭탄이 굴러다니는 상황이죠. 예.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특히 제주도에는 이제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돌아다닌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묻지마 살인 미스터리 이번에 3번째인데요. 본인이 회개하려고 성당에 갔다가 그만 바람난 부인이 생각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진술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회개하려고 성당에 간 사람이 과연 칼을 들고 성당을 찾아갔는가? 진술 자체가 논리성이, 상식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이거 과연 우발적 살인 맞느냐? 제주도민은 더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인에 의한 이 사고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보니까 2013년에 약 130건 정도의 중국인 범죄가 발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243건, 올해 벌써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올해 벌써 263건으로 240건이거든요. 예. 연말까지 가면 훨씬 300건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급증하는 추세에 있죠. 범죄 갱신이네요. 기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그중에서 더 심각한 것은 절반 이상이 이 강력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내용과 이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 양쪽 측면에서 제주도 도민들이 네. 어떤 경제라는 측면에서의 기여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이라는 측면, 주민의 어떤 삶이라는 측면, 제주도는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대문이 없다. 네.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쨌든 신문기사에 난 걸 보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하지만 제가 봐도 뚜렷한 어떤 대책이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주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나 제주도 정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이제 예.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것이 우발적 범행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들이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다 들여다보면 될 것이고, 어쨌든 이 한 건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네. 어떤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민 서명이 7,193명 넘어섰고 있습니다. 제주도 무비자에서 비자 입국으로 전환을 해달라라는 주민들의 요청인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일어났던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일지를 일부 출력을 해봤습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9월 17일 방금 말씀드렸던 챔모 씨가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그리고 9월 9일 기억하시죠?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음식점 주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 마시는 것을 제지하자 업주와 손님 등을 무차별 폭행해서 뇌에 큰 부상까지 입었던 사건, 그리고 2016년 4월 28일 주모 씨가 주택가에서 정모 씨를 차로 치어서 중상 입힌 뒤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 2015년 12월 30일 쉬모 씨가 중국인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해서 현금 인출한 뒤에 살해한 뒤 제주에 안매장했던 사건.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데, 이거 정 의원님 아까 중국에 정신치료 못 받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
이렇게 제주도 내 중국 강력 사건이 늘고 있다. 그러면 무비자 수준 비자 입국으로 전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청원이 저렇게 7천 명 예. 되는데 이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여기가 한국이냐 중국이냐 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중국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네. 우선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저가 관광으로 옵니다. 심지어 뭐 2박 3일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저가 관광으로 한국의 제주 땅을 밟은 다음에 이용하는 곳들은 뭐 제주가 있는 천혜의 관광지보다는 쇼핑센터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강매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물건을 쇼핑센터나 그런 걸 운영하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많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고 괜히 집값만 오르고 치안만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그 어떤 관광지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관광지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익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저가 관광지, 그 중국 사람만 많이 있다는 이런 저가 관광지가 되는 건 장기적으로 제주도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지금 그 제주도를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하면서 많이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오는 경제적 실익,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잃고 있는 것, 이런 거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무비자 제도를 좀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제주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좀 교차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제주도를 좀 완전 개방을 해가지고 정말 그 마카오 이상 가는, 그래서 정말 관광 천국이고 모든 어떤 그걸로 통해서 제주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해보자. 그래서 카지노까지 유치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아예 오픈을 하자는 입장. 뭐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뭐 환경은 물론이고 중국한테 제주도 다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데 저는 저 생각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래서 비자를 발급하는 걸로 바꾸자라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제주도를 열어놓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만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도 법이지만 저도 이제 그 경험에 싱가포르 여행 가면은 거기 가서 여행 갈 누구든지 쉽게 가지만 마음속에 뭐가 갖고 있냐면 관광객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잘못하면 크게 처벌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마음껏 들어오되 이런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라는 그런 아까 뭐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중앙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제주도를 오픈한 대신 엄격하게 걸을 거는 거르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좀 변명한 게 아닌가. 예. 이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청정 제주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의 기민한 움직임을 포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가운데 센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정치권 기사. 유엔에서 반 총장의 1월 귀국이라는 뉴스 속보가 덜컥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있던 대권 주자들의 시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시계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추석 후 대권 판도가 요동을 친다. 반기문 유엔 총장의 1월 귀순 맞습니다. 귀국입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귀순도 많네요. 귀국인지 귀순인지 뉴스 잠시 후 다뤄보겠고요.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 전 대표 당당한 모습입니다. 자신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문재인 전 대표의 상황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정당인 민주당을 통합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약어 대신에 민주당이라는 것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원외 정당인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일성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지지층을 더 강력하게 통합하고 되돌아오는 한 분 한 분 분열 없이 품고 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신익희 선생님께서도 바라시는 바일 거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길입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제1야당의 대표로 계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러한 통합을 이끌어낸 것으로 시작해서 추미애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더 큰 민주통합과 정권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께서 원내대변인, 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그 요직을 다 거쳤던 시절이 바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을 창당했던 그 시점 아니었습니까? 김한길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가 만났을 때. 예. 그 역사적인 시점에 당대표, 대변인, 원내대변인 좋은 건 혼자 다 하셔서 민주당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랄까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창당된 지 61년 된 61주년입니다. 환갑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1955년 9월에 해공 신익희 선생님께서 민주당을 창당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만 제가 세어보니까요. 이 민주당이 당명 변경이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해서요. 민주당에 몸담아왔던 저 자신도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는지를 다 모를 정도인데 국민들은 오죽아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창당이 되면서 약칭을 선거 관련에 등록한 약칭을 더민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참 슬픈 일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민석 대표가 이끄는 저 민주당과 통합을 하면서 이름값을 좀 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더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면 아까 지금 두 분 인터뷰에 보니까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으로서는 통합이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추미애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는 뭐 3자 필승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좀 오버한 측면이 있고. 아, 오바다 그거? 예, 그렇습니다. 반기문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반기문 총장이 귀국과 더불어서 사실은 야권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 지금 민주당이 당원 전체 9,000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전국 16개인가 시도당 중에 6개밖에 안 되는 작은 미니 정당이긴 하지만 상징성.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정당의 규모보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게 됐다는 그런 상징성, 통합의 시작 이런 것이 있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민석 대표와 제가 통화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원외정당 김민석 대표와 통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비 효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통합이 필요한데 이런 통합을 실제적으로 시작한 것, 의미가 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강조한 통합,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고 이런 말을 했고요. 나비 효과를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이런 작은 통합이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전체적인 야권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자기는 아마 17일 날 추미애 대표에게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좀 만나자는 제안을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건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약칭, 이 명칭 하나를 살리자라는 것과 자기는 정치적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 당장 하기보다 백의종군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를 밝혔다는 것을 보면 아마 본인이 그렇게 백의종군을 강조하는 거 보면 이 통합이라고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좀 국민께서 알아주시길 바라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야권 통합 전체를 이뤄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진심이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보다 더 잘하시는데 대변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개인적으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이 세 개 이름 중에 제일 사랑하는 이름은 어떤 거예요? 제일 당연히 민주당이죠. 아, 그렇군요. 김병민 의원님, 바로 이거 초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대선을 준비하는 문 전 대표 측에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기긴 했지만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이 다 안철수 대표에게 돌아서면서 이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소리 들었는데 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향수와 서름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결국에는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것 아니냐. 어떤 정치 전략이 깔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저께 발표를 했던 추미애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도 상의했고요라는 말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얘기는 이 민주당과의 통합이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조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당명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방금 전에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갖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호남의 민심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의 호남의 민심, 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국민의당이 갖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일단은 여지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손을 잡고 함께 하자. 언제든지
정권 교체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은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바로 맞받아치거든요. 예.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명분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같이 갖고 옴으로 인해서 호남에서의 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예. 저는 이런 좋은 명분들을 다 떠나서 아니, 통합할 거면 4.13 총선 전에 통합하시지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 할까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김민석 전 대표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명 알박기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아냥 섞인 얘기를 했는데 알박기다. 과연 이것 통해서 본인이 예. 얻은 정치적 실익은 무엇인가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비판적인 얘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정성희 위원님,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상당히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과는 반대점에 있던데 창당 기념일에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말할 자격 있나? 이렇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야박하게 나간 것 같은데 이해찬 의원의 복당 얘기도 추미애 대표가 이 민주당 더민주 통합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친노 좌장의 복당,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체제를 뜯어 고치겠다면서 공천에서 배제했던 상징적인 사건을 무효시키겠다. 친노 좌장을 귀환시키고 다시 민주당이 됐다. 어떤 식으로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김종인 의원이 뭐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어려웠겠죠. 근데 추미애 의원이 지금 당대표로 왔으니까 뭐 이거는 복당 문제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지금 이제 민주당과의 합당이 사실 야합이냐 통합이냐 그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알박기다. 사실 URL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죠. URL을 선점해가지고 사실 큰 기업체가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못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건데요. 그래서 뭐 이 거래는 거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양자한테 사실 윈윈이고요. 저같이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60년 역사를 가진 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원래의 명칭을 회복한 거는 저는 뭐 잘했다. 이 게임은 사실 김민석 의원, 전 의원이나 추미애 당대표한테도 다 윈윈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동아일보 사설에 지적한 대로 이것을 통합이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의문입니다. 예. 원외 정당이고요, 민주당이. 사실 당대표가 김민석 의원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정강 정책 내용이 뭔지 사실 아무도 국민들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 하나 얻자고 가져온 것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거대하게 해공 신익희 선생의 집까지 찾아가서 통합이라고 할 때 통합의 내용이 뭐냐고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름을 가져오기 위한 야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수현 대변인 계속 입이 금지가 아니 이해찬 의원 복당 플러스 민주당과의 어떤 이런 합방 이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그의 대권 행보 한 사람을 위한 친노 차원의 움직임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예, 좀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왜 김민석 대표가 그럼 지금에 와서 총선 전에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민석 대표와의 통화 과정에 본인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4.13 총선 전에 두 진영으로부터 두 당으로부터 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에게 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에서 당연히 연락이 왔었는데 이런 조건이었답니다. 국민의당은 5대 합당을 하되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와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에 그 2014년 3월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할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이 남게 된 것인데 그때 이 분들이 뭐냐면 김민석 의원은 그 당시에 대표도 아니었죠. 일부 당원들이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 이 자체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일반 평당원들의 열정에 의해서 이 당이 남게 된 거고 김민석 전 의원은 그 뒤에 이제 대표가 된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것이 안 됐냐면 문재인 대표 측으로부터 이제 콜을 받았는데 일부에서 좀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 총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창당 기념일에 과연 이렇게 야합이든 통합이든 창당 기념일에 맞아 할 정도의 규모냐? 맞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61년 민주당의 그 정통, 야당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많은 민주화 세력들과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그 땀과 노력과 노고가 배어있는 이 버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 민주당을 만들 때 민주당 기념 사업회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찬 의원 복당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해찬 의원 복당은 이미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도 이것이 비대위의 안건으로 토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인 대표,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김종인 대표가 이걸 반대해서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김종인 대표의 그 당시 정확한 워딩은 그래 뭐 그거 복당 신청이 있으면 당규에 의해서 정상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원들의 결정은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되지 않았는데 김종인 대표 체제가 사실 오래 남았다면 김종인 대표 체제가 복당을 결정하겠지만 전당대회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지 이것이 굳이 어떤 정치 공학적 측면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당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자연스럽게 애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다. 그 퇴비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예, 그건 뭐 정확히 해결됐죠. 제가 이해찬 전 총리의 집을 잘 압니다. 해봤는데 그 퇴비를 버리는 것이 축분을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비가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이제 밭에서 뿌렸다는 것인데 거기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축분을 갖다 뿌려놓으니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동네 유력 정치인 국회의원에 살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에게 민원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니 이해찬 의원이 한번 이야기한 것이죠. 아마 그것은 다 그 반론 보도나 언론 취재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느낀 건데 지금 대변인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자,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움직임 굉장히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국 정치계에 폭탄을 터뜨린 장본인 반기문 총장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한다. 정확한 워딩은 그겁니다.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고 귀국에 맞춰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만나겠다. 그런데 여 3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총장에게 전한 그 말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 JPY. 이런 발언까지 지금 전했어요, 김 의원님. 예, 이번 추석을 뜨겁게 달궜던 대권 주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관의 입장에서 실제 정치 뛰어든 잘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는 게 외교관들의 특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정치 지점에서 던지는 수를 보면 저는 정치를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추석에서도 정세균 의장이랑 3당 원내대표가 다 같이 방문했지만 여기서 얻은 것 딱 한 가지라고는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을 향한 그 열망 이 하나는 정확히 지점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귀국의 시점 1월 중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구정이 언제인 걸 따져보니까 1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구정 전쯤에 해갖고선 대한민국이 귀국한 뒤에 쭉 본인이 정치 일정을 다 맞춰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하나하나 잘 짚어내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과연 추석 명절 직후에 실시된 최근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반기문 이 세 분의 지지율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최신 결과 출력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2017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공개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9%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는 문재인 전 대표 18.2%, 그리고 3위는 안철수 전 대표 한 자릿대 지지율에서 다시 두 자릿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10.8%.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쫓고 있는 모양새고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권을 시사하자 다시 25.9%로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 전문가 박 교수님, 지지율이 오르네요. 반기문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여권 주자의 존재가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간 게 아닌가 보이고요. 저는 추석 민심에 큰 변화는 없었다. 저게 정확하다면은 역시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향후 후보가 될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이제 구도가 역시 국민들의 마음에는 3자 구도다. 큰 이제 변화는 없는데
일단 그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과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짐작하겠지만 과연 검증을 얼만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자기의 특장이 뭐냐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친박이 끌고 올 거다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떤 정당과 제대로 뭉쳐서 가느냐. 예. JP 전 그 김종필 그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충남 어떤 그 대권이라는 어떤 한 당 소속보다는 충남이 중심이 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예.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열심히 대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민주당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냉정히 분석하면 김민석 대표는 그 이름을 좀 미련스럽게 유지해온 것이 드디어 제때 잘 팔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잘 팔았다. 제가 받고 잘 팔았다. 자, 중요한 추미애 대표입니다. 예. 자, 통합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김민석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도 데려오기 쉽지 않습니까? 이제 예.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거 뭐 여러 사람 다 오게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 중심에 플러스 도로 아무 새로운 것이 없다. 도로민주당. 그래서 약간 나비 효과라는 것이 진정한 효과라면은 예를 들어서 김민석 그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예. 지금부터 우리 당의 중심은 바깥에 있다. 우리 당 중심으로 한번 세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많은 세력을 끌고 오면은 거기에 어떤 후보든지 오고 싶어 하거든요. 심지어는 반기문 후보까지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어떤 세력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딱히 정해진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새누리당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지만 예. 그러면 새누리당도 엄청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듯이 아까 민주당도 과연 제대로 그 큰 변화를 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문부호가 많을 수밖에 없고 당 밖에 있는 그 후보들 중심의 그 언론이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 연말까지 이 정치 지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예. 이게 정말 숨가쁘게 좀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더 지켜본다고 보고 뭐 지지율은요 올 초하고 저 똑같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뭐 추석 민심은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전 의원님,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측근히 오늘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이 보수 정권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3지대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수 정권을 어떻게 재창출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 뭐 슈퍼스타 K식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출마할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 아니겠습니까? 사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요. 들은 게 많으면 좀 풀어주세요. 전당대회,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할 때도 반기문 총장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죠. 중진 정치인들을 외국에서 만날 때 예. 뭐 누가 당대표가 되면 새누리당에 갈 수가 없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예.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사실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그 외교관들 중에 반기문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아메리카 스쿨 출신들이 북미 라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요거만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반 총장께서 이 사람 되면 새누리 안 간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이정현 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잘 됐네요. 근데 예, 오시겠네요. 아메리카 스쿨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반기문 총장은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권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예. 강하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뭐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인도 사실 외교관의 부인들은 주로 사모님들은 보면 정치인의 부인과 외교관의 부인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직역이고 자신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의 부인도 그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분이 아닌가 저희가 그런 평가를 하고요. 사실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국제 무대에서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나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정말 그 세계 국회의장 대회를 제네바에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 와서 축사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지금 9월에 유엔에서 가서 보면 그 위상을 확인하고 하면 그 반기문 총장의 특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런 안보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는 예. 글로벌한 그 국제 환경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제 무대 위상에서 어떤 역할, 자리매김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좀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것처럼 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걱정하는 건 검증 문제죠. 그래서 꽃가마를 태워줄 수는 없다. 그래서 당내 경선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보수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다는 게 당의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고 반기문 총장도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나름 파격적인 인터뷰였습니다. 사드에 반대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조간신문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반대에서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대선을 앞두고 안보 우클릭이 아니냐, 김 박사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건부 찬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크게 환영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지지하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본인이 했던 발언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안 좋은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 이념과 이득에 따라 갖고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건 진정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추석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민심을 전달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5차의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사드 배치 말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나의 의견 때문에 당론으로 가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사드를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한 발 빼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안철수 전 대표가 참 여러 가지 여론들의 추이에 귀를 기울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선 내가 이 당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국민의당으로 들어와서 대권 경선을 치르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있는데 국민의당에 들어가겠어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자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3지대에서 당정만 놓고 나온다라면 나도 거기에 참가해서 경선을 치를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융통성 있는 나름대로 대안을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입장 바꾸는 게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바꾸는 게 맞다면 그게 용기 있다라는 말씀인데 안철수 대표의 인터뷰 내용 조금 더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내게 씌워진 유약한 이미지는 왜곡이다. 나는 약하지 않다. 강철수다. 이제 더 이상 철수는 없다. 나는 언제나 승부사로 살아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기문 문재인 양강구도 개의치 않는다. 국민은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를 원한다. 쿨한 모습. 제3지대론. 다른 분들 기존 당적 버리고 나온다면 경쟁을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수현 의원님. 네. 야당, 국민의당이 아닌 입장으로서 방금 안철수 전 대표의 이 강철수 같은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마지막에 당적을 버리고 나온다면 제3지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외통수 카드일 겁니다. 외통수 카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강수를 두는 것은 뭐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누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건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야권 통합 단일화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현재로 국민의당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이 세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최후의 일정을 겨루기 위한 자기 몸집 불리기를 지금 시도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호를 열어놓고 자기들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3지대 경쟁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후보가 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 그 후보와 최후의 2단계 통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 정치 입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2017 대선까지 저희 돌직구쇼와 쭉 함께 해주시죠.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명절이 끝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증후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돌직구쇼를 시청하시면 명절 증후군 없이 말끔하게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꿀팁 전해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